20세기의 의료사건 9. 헨리에타 렉스와 헬라 세포동이 없는 영생. 1951년 미국의 한 병원에서 31살의 흑인 여성 헨리에타 렉스가 자궁경부암으로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도 가족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몸에서 채취된 작은 조직 조각은 인류의 의학사를 송두리째 바꾸는 불멸의 존재가 되어 전 세계의 실험실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세포주인 헬라 세포의 시작입니다. 소아마비 백신 개발부터 암 연구, 유전자 지도 작성, 에이즈 치료법 연구에 이르기까지 헬라 세포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과학적 성취의 이면에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동의 없는 희생, 그리고 수십 년간 잊혔던 한 가족의 고통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글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선물했지만 동시에 생명, 윤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헨리에타 렉스와 헬라 세포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헬라 세포의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세포의 주인이었던 한 인간, 헨리에타 렉스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1920년 버지니아의 가난한 담배 농가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찾아 메릴랜드로 이주했고 5아이의 어머니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1951년 5째 아이를 낳은 직후 그녀는 심상치 않은 출혈과 통증을 겪게 됩니다. 당시는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시대로 흑인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병원은 흑인 환자를 받아주는 자선병원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형태의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당시 최신 치료법이었던 라듐 치료를 시작했고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 그녀의 동의나 설명 없이 암 조직의 일부를 채취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가난한 환자, 특히 유색인종 환자의 조직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지만 이는 명백히 환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관행이었습니다. 헨리에타는 자신의 몸 일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적 도구가 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해 10월 4일 31살의 젊은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헨리에타의 몸에서 채취된 암세포는 존스 홉킨스의 조직 배양 연구 책임자였던 조지 가이 박사의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과학계의 오랜 수건 중 하나는 인체 세포를 실험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포들은 몇 번 분열하다가 이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헨리에타의 세포는 달랐습니다. 마치 생명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가진 것처럼 이 세포들은 24시간마다 2배로 분열하며 폭발적으로 증식했습니다. 다른 세포들이 오염에 취약해 쉽게 죽어버리는 것과 달리 헨리에타의 세포는 놀라울 정도로 강인하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인류 최초의 불멸의 세포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이 박사는 관례에 따라 세포 제공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이름의 앞 2글자씩을 따서 이 세포에 헬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간단한 명명법은 헨리에타라는 한 인간의 정체성을 지우고 그녀를 익명의 과학 재료로 만들어버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헬라 세포의 등장은 의학 연구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한 자원이 생긴 것입니다. 헬라 세포의 가장 극적인 첫 공헌은 1950년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소아마비 퇴치였습니다. 조너스 소크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지만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대규모로 테스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헬라 세포가 해결사로 등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헬라 세포를 이용해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배양했고 이를 통해 백신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지 빠르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 세포 덕분에 소아마비 백신은 신속하게 상용화될 수 있었고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헬라 세포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암세포의 특성을 연구하여 항암 치료법을 개발하고 인간의 유전자가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파킨슨병, 혈우병, 인플루엔자,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 연구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주 비행이 인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무중력 공간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헬라 세포를 이용해 발표된 과학 논문은 수만 편에 달하며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헨리에타의 세포는 말 그대로 현대의학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헨리에타의 세포가 전 세계에서 의학의 기적을 만드는 동안 정작 그녀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과 싸워야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의 세포가 창출한 의료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헬라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실험실에서 영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연구자들이 헬라 세포가 다른 세포주들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헨리에타 가족의 유전 정보가 필요해지면서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어머니이자 아내의 세포가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사고팔리며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충격과 혼란, 배신감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연구자들은 충분한 설명 없이 가족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그들의 유전 정보를 학계에 공개하는 등 2차적인 윤리적 침해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한 인간의 신체가, 그리고 그 가족의 유전 정보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과학계의 공유 자산처럼 취급된 것입니다. 헨리에타 렉스와 그녀 가족의 이야기는 2010년 레베카 스클루트의 논픽션 헨리에타 렉스의 불멸의 삶이 출간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과학 발전의 이름 아래 묵인되었던 비윤리적 관행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생명 윤리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사전 동의의 원칙, 즉 환자가 자신의 신체 조직이나 정보가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인체 유래물 연구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연구 참여자의 권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미국 국립보건원 NIH는 헨리에타 렉스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헬라 세포의 유전체 정보를 사용하는 연구는 앞으로 렉스 가족 대표가 포함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학계가 마침내 헨리에타와 그 가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헨리에타 렉스의 이야기는 과학적 진보와 인간의 존엄성 사이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세포는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주었지만 그 시작은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헬라 세포는 의학 발전이라는 대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세포의 제공자가 아니라 이름과 삶, 그리고 가족이 있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의학 기술의 많은 부분이 그녀에게 빚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헨리에타 렉스의 불멸의 유산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은 앞으로의 모든 과학 연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모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